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금융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측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홍콩의 금융시장은 그다지 큰 영향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중국 기업들이 주식 거래를 할 홍콩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홍콩 시장은 중국의 대형 IPO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앤스 파이낸싱, 마이진후, 그리고 루팍스, 루진소 이 두 회사가 상장을 하죠. 앤스 파이낸싱은 상하이와 홍콩 시장에 2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베이스로 해서 더블 IPO를 추진 중입니다. 루팍스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 감독 등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에서 30억 달러 기업 가치 베이스로 IPO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메가급 중국 기업들의 상장은 이전과는 달리 불안한 요소가 많아 보이죠. 미디어들도 옛날처럼 장밋빛 일색의 전망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관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기업이 모두 민영기업이고 또 금융기업이라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라고 하겠습니다. 블룸버그는 지금이라는 시점은 이들 기업의 IPO에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기업의 IPO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금 IPO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업의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관점에서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형 유니콘들은 그 성장기에 있어 많은 대규모의 외국의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규모에 맞게 투자 액수도 우리나라와는 단위가 다르죠. 아주 큰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사태는 수많은 중국의 청년들에게 창업의 꿈을 불어넣고 자기도 한번 마윈 같은 사람이 돼보겠다는 그런 비전을 줌과 동시에 중국의 새로운 경제 활력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투자자를 통한 대규모의 외화 도입은 중국 정부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익짓을 해야 합니다. 투자한 기업이 성장을 하고 나면 IPO를 통해서 주식을 매각하고 이익을 구현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의 큰 펀드가 10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 기업이 있다고 하죠. 이 중국 기업이 투자했던 가치의 10배로 수익을 구현한다고 하면 100억 달러를 회수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외환 관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10억 달러의 외화가 들어와서 중국에 투자되고 유입될 때는 좋았죠. 그런데 이 회사가 100억 달러를 가지고 중국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이것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 관리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예를 보면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도이치방크가 한 IPO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투자 회수를 하려고 할 때 중국 외환 당국이 허가를 안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끌었죠. 아마 반년 이상 끌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입장에서 투자를 받을 때는 그 달러가 너무 좋았지만 투자받은 회사가 대부분 내수 중심인 이상 위안화로 국내에서 돈을 벌어서 결국 그 10배에 해당되는 외화를 가지고 나간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유니콘들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필히 해외에서 상장을 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중국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외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그렇지만 국가가 외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민간 기업들이 나라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적게 받겠지만 지금 IPO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럴 리는 없죠. 단 그 소위 민간 기업이 사실상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의 소유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규모가 큰 유니콘, 특히 외국의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이 상장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국내 상장을 허락을 안 합니다.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뉴욕에 상장을 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알리바바 대단해 훌륭한 우리나라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 중에 사상적으로 전통적인 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알리바바가 가난한 중국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벌어서 부자인 자본가 미국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리바바가 미국에서
상장을 했으니까 대부분의 주주들이 미국인, 그것도 알리바바의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일 거고, 알리바바가 돈을 많이 벌으니 당연히 엄청난 배당이 미국인들한테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알리바바가 대표적인 중국의 기업이고 미국인들의 돈을 거의 날림으로 투자를 이끌어내서 큰 돈을 털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시각차는 상당히 재밌는 일입니다. 어쨌든 앤스 파이낸싱의 사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죠.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알리페이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알리바바가 미국에서 상장을 하려고 할 때 외국 기업에게는 금융시장을 허가하지 않았던 당시 중국의 정책 때문에 알리바바의 PG 기능이 문제가 되었죠. 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기능은 완전히 금융 영역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상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가 되니까 마윈이 독단적으로 이 기능을 떼내서 자기 회사로 만든 그런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알리바바의 성장과 함께 알리페이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구매자가 지불한 돈을 공급업체에게 줄 때까지 2-3개월 동안 이 자금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의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이 엄청났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국유은행들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가 이 은행들을 쫙 불러 모아놓고 우리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는 은행에게 더 많은 자금을 맡기겠다, 이렇게 일종의 경매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었죠. 하지만 이런 알리바바와 찡동 같은 민간 기업의 영향력이 중국 국유은행을 흔들 수 있을 정도가 되자 중국 정부는 이런 고객이 지불한 돈,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법규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알리페이의 수익성은 대폭 낮아진 것이죠. 그렇지만 민간 기업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계심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째서 일거에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완충적인 조치를 취해서 시장에 주는 영향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들 기업들의 가치를 유지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이런 타격을 가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앞으로 상장을 할 알리페이, 앤스 파이낸싱이 과연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 회사인가, 이런 의문을 낳게 할 것이고 해외 상장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음모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 역시 파벌 간의 권력투쟁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고도 있습니다. 앤스 파이낸싱 그리고 알리바바의 창업 스토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마윈이 항저우에서 젊은 엔지니어들 10몇 명을 규합해서 창업했다는 그런 스토리죠. 저는 몇 차례 진실은 이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중복해서 누누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결론만 말하면 알리바바는 처음부터 마윈이라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고위층의 지분이 숨어 있었고 B2B 사업을 할 당시에 장쩌민 전 주석의 아들인 짱면흥의 지분이 들어와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IPO에 들어가기 직전에 짱면흥의 아들, 그러니까 짱저민 전 주석의 손자 짱즈흥의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확실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알리바바는 대체로 상하이방의 비호화에서 성장을 했고 상하이방의 지분이 많은 회사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화권의 소문으로는 마윈이 최근 35억 홍콩달러 상당의 알리바바 헬스의 지분을 매각을 했고 그리고 알리바바 주식도 430억 위안에 해당되는 지분을 매각을 했고 이제 상장할 앤스 파이낸싱의 IPO 후에도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고 합니다. 음모설에 입각해서 마윈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동이죠. 이제 알리바바 그룹의 실질적 주인은 그것이 어느 파벌이든 간에 이미 자신은 아닌 거죠. 본인은 이미 공식적으로 은퇴도 한 상태입니다. 1년도 넘었죠. 그렇지만 세상은 마윈을 주인으로 알고 마윈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있죠. 저라면 마윈의 지금의 삶 같은 것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 상하이방의 지분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분은 어디에 있는가? 장저민 주석이 은퇴한 후에 상하이방의 실질적 지도자로 부상한 사람이 정칭홍입니다. 그리고 마윈이 개인적으로 홍콩에서 인수한 홍콩의 미디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것은 장저민 주석의 손자 짱즈청과 함께 인수했다는 것인데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중국에 관한 논설의 기조는 바로 정칭홍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홍콩 미디어계의 소문이죠. 정칭홍은 원래 석유 산업을 장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저민 일가는 정보산업, 통신산업 이쪽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무협지식으로 정칭홍의 석유방, 장저민의 통신방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정칭홍이 상하이방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또 다른 큰 이권 영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바로 밍텐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밍텐시의 몰락이라는 것이 정칭홍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상하이방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사업가 꾸 원고이, 이 사람이 요즘 수일 전에 정칭홍이 시진핑 그룹에게 반격을 도모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그러고 본인과 아들 정웨이에 대한 체포나 구속이 있을지 모른다고 유튜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정웨이는 중국의 석유 수입 이권에 관여한 인물로서 수많은 부정부패 혐의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아들 때문에 아버지 정칭홍이 여러 차례 난처한 처지에 빠지기도 했다고 하죠. 이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가서 호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안전법 같은 데서 중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 이 외국인들도 대상으로 삼은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안츠 파이낸스의 대주주는 당연히 마윈이었지만 수개월 전에 대주주가 바뀌었고 마윈이 회장 자리에서 정식으로 물러났죠. 왜 마윈이 물러났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아무것도 속시원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회사의 큰 이권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속시원히 밝히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이 권력과 관계된 것이라는 추정을 다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윈의 신변 안전과 이 안츠 파이낸싱의 지분이 교환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죠. 그리고 이 안츠 파이낸싱을 차지한 것은 바로 시진핑 그룹, 시자준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추정이고 소문이긴 하지만 이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제가 앞서의 동영상들에서 밍텐시 사건이 중국의 현대사의 한 획을 그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상하이방에 소유된 시절에 알리바바는 시진핑 그룹에게는 영향력이 커지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기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들의 기업이 된 이상에는 영향력이 커져도 문제될 게 없겠죠. 이들 안츠 파이낸싱이나 루팍스가 상장할 계획은 수년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죠. 만일 미중 관계에 문제만 없었다면 가장 주가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상장을 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진핑 그룹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빨리 돈을 마련을 해서 이번 질병 사태와 대홍수로 얻은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를 되돌리기 위한 사업,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점점 위협을 받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크를 무릅쓰고 루팍스는 뉴욕의 상장을 강행하는 것이고 안츠 파이낸싱은 홍콩 상장을 강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회사의 IPO의 시점과 IPO의 방식은 순수하게 기업의 이익을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중국 지도부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불 대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없어진 안츠 파이낸싱이 상장 후에 과연 어떤 성장 동력이 있을까? 이것이 만약 설득력을 갖지 못하면 좋은 가격에 상장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상장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처럼 보이는 것이 안츠 파이낸싱의 주인이 바뀐 다음에 발생한 큰 사건, 바로 디지털 화폐 발행권의 획득입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추진 중이라는 것은 몇 차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소수 사용자들을 선발해서 수저우, 청두, 선전, 송안 이 4개 지역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얼마 전인 7월 8일에 중국 정부가 이 디지털 화폐를 우선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는 메이탄 와이마이, 그리고 중국형 우버 서비스인 띠디 추싱, 그리고 중국형 유튜브인 비리비리, 이 3기업과 함께 시범 적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신속하고 저비용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불수단, 결산, 그리고 국제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국제무역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주 이용하는 거래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거래. 그리고 보면 이번에 선정된 온라인 서비스가 모두 건당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중복 활용되는 서비스들입니다. 먹는 거, 다니는 거, 보는
보는 거, 이렇게 일상적인 하루 생활 속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먹고 보고 움직이는 일상 서비스들은 모두 현금 장사의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중국이 다액 현금 거래에 대한 규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액 현금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보면 지금까지 현금을 사용하는 그런 장사에 이제부터는 가능한 한 비현금 거래로 유도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온라인 통신이 필요 없고 스마트폰을 상호 접촉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완결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는 이 현금 장사들이 디지털 화폐 장사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디지털 화폐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상업은행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받으면 인민은행에게 상업은행이 일정 액수의 현금을 갖다 주고 똑같은 액수의 디지털 화폐 발행권으로 교환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화폐 발행권을 받게 되면은 앞으로는 발권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권 권한을 안츠 파이낸싱이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안츠 파이낸싱이 미래에는 디지털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안츠 파이낸싱을 통해서 구매자와 공급자 양쪽 모두 신속하게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해외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중국 정부가 수년에 걸쳐 노력 중인 위안화의 글로벌화를 시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에서는 좀채로 진척이 없는 위안화의 글로벌화가 어느 정도 돌파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이탄 와이마이가 최근에 알리페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메이탄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바로 안츠 파이낸싱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편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메이탄은 알리페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자신의 PG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여기에는 오늘 먹은 음식값에 대한 지불을 다음 달에 하면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알리페이 쪽에서도 경쟁 상품을 내놨는데 오늘 지불한 금액을 몇 달에 걸쳐서 나눠서 내면 되는 분할 상환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또 내놨죠.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를 내야 하지만 몇 개월 정도는 이자 없이 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안츠 파이낸싱이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계획과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G 서비스는 은행업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비즈니스죠. 그래서 안츠 파이낸싱은 앞으로 은행으로 조직과 사업을 개편해 나가는 것이고, 여태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던 PG 사업은 메이탄 쪽으로 상당 부분 돌려주면서 이 메이탄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화폐의 공급은행을 안츠 파이낸싱이 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모두 설명을 드리려면 또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처음 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다액 현금 관리라든가 디지털 화폐라든가 알리바바 이야기라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동영상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